친구들과 나무를 하러 가고 올 때마다 친구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어머니 무덤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흉을 보기도 했지만 나는 꼭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즐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었다. 비석도 하나 없이 노예 봉분이 다 가라앉다시피 했지만 나는 진달래, 철쭉 등 온갖 꽃나무들을 어머니 산소 주변에 심었으며 잡초도 뽑았었다. 어머니가 추울까봐 추운 겨울 어머니의 무덤 주변에 갈림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나무를 한참 해오다 그곳에 앉아 멀리 노을에 물들어가는 지리산을 굽이굽이 감싸며 흘러가는 주남강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백사장 옆에 파란 대나무 숲과 마을에서 올라오는 저녁 연기를 바라볼 때면 가리패 둘러싸인 어머니의 무덤에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나를 부르며 저녁 밥상을 들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곳이 어머니가 살아계신 내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을로 내려가기가 싫었다.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신 뒤부터 주인 집에서 저녁만 먹고 나면 밤새 혼자 문간방에서 앉아 있다가 잠을 자다 보니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자 대화하는 버릇이 생겼다. 초등학교 졸업생 중 나 혼자만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그날도 어머니의 무덤에서 꼬박 어머니와 대화를 하며 밤을 새웠지만 15살까지 정이 들었던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나는 두 번째 꼬박 밤을 샌 뒤 아침이 되자 6년간 받은 우등상장을 어머니 산소 앞에 묻었다. 서울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도 못한 채 홀로 쓸쓸히 묻혀 있는 어머니의 산소를 두고 천리 타향으로 떠나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산소가 잘 보이지 않는데도 고개가 돌려지지 않았다. 내가 산에서 나무할 때마다 예사로 불러대던 비 내리는 고모령 고모령이라는 노래 제목 꼭 자가 돌아볼 꼭 자라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어머니가 얼마나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으면 그 곡의 이름이 고모령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저녁과 아침을 굶은 채 마을에서 20여리 떨어진 기차역에 가서 친구들이 준 돈은 서울에 가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철길로 들어가 서울 방향을 향해 걸으면서도 수없이 정든 고향 산천을 뒤돌아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철길이 굴속으로 들어갈 때는 산을 넘어 다시 철길을 찾아 헤매다가 검정고무신이 다 찢어지고 맨발로 철길을 이틀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산이었다. 발바닥이 피가 나고 부어올라 어쩔 수 없이 서울 가는 기차표를 사기로 했는데 대전까지밖에 갈 수 없는 돈이었다. 서울행 완행열차를 타고 가다 대전에서 내려야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대전에서부터는 무임승차가 되고 만 것이다. 영무원이 차표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의자 밑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내리다가 영무원에게 무임승차로 붙잡혔다. 그리고 영무원들의 사무실로 붙들려 들어갔다. 한 영무원이 내 보따리를 풀어보고 내가 배운 한문책과 일기장 그리고 중학교 책들을 보더니 내 일기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글씨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처음엔 경찰서로 보내야 한다고 하던 직원이 태도가 돌변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거두어 나에게 주면서 꼭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나를 서울역 광장으로 내보내주었다. 6.25 사변도 중 서울에서 태어나 1살 때 어머니 품에 안기어 서울을 떠났던 15년 전에 바로 그 서울에 돌아온 것이었다. 15년 전에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서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빛바랜 책 보따리를 끌어 안은 채 망부석처럼 서울역 광장에 서 있었다. 천리타향 서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6.25 사변 때문에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통곡하며 어린 나를 안고 전쟁 중인 서울을 떠났던 통안에 서울 나의 이름 속에까지 남아서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숙명의 서울로 나는 다시 돌아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훗날 나에게 일러준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나는 어머니가
찾지 못한 아버지의 유고를 찾아야 하며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서대문 형무 소 자리에 반드시 아버지의 비석이라도 세우겠다며 어릴 때부터 다짐해 왔기에 먼저 서대문형 무소를 찾아가 형무소 정문을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때 나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곳에 아버지의 비석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남대문 시장 지하도 입구에서 구두를 닦으며 무허가 합숙소에서 협성고등공민학교라는 야간 중학교를 다녔는데 밤이면 담배 연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 결국 삼각산에 있는 수유리 화계사로 찾아가 주지인 숭산 이행원 스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그곳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려 200여 명의 성림회라는 기숙사가 있었기에 승려가 250여 명 되는 대가족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하루에 1,000명분의 밥 짓는 일을 하면서 야간엔 광화문에 있는 협성고등공민학교 야간을 졸업하게 되었다. 그때 이미 나는 초등학교 때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 서적을 배워 유교와 중용사상 중용사상을 배운 데 이어 그 절에서 불교의 팔만대장경과 불교의 중도사상을 3년간 배웠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과정인 협성상업전수학교에 들어갔다. 숭산 이행원 스님이 40세에 미국으로 포교차 떠나버린 데다 너무나 절에 일이 많아 고등학교 공부가 어렵게 되자 나는 어떤 스님의 안내로 세검정의 자금 남자를 소개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책가방 한 개가 전부인 내가 세검정 남자를 찾기 위해 세검정의 산을 올라가는데 5명의 아주머니가 해저녁에 산에서 내려오길래 여기 청룡사란 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길을 물었다. 그랬더니 학생이 왜 해저녁에 저를 찾느냐며 되묻길래 있을 곳이 없어서 절에 가서 낮에 일해주고 밤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삼각산 제1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라면서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에 목사님한테 가면 공부할 수 있다며 나의 책가방을 뺐다시피 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사는 내수동 교회에 홍근석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2년간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의 구약, 신약, 모세의 오경을 배우며 주일반을 맡아 가르쳤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 나는 낮에는 목사님이 소개하는 교인이 경영하는 서울역의 동양당이라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나는 노쇠와 금을 녹여서 24K, 18K 등을 만드는 것을 담당했는데 금과 노쇠를 끓일 때 하얀 밀가루 같은 청산가루를 넣는데 그 일만 하다 보니 매일 청산가루 때문에 코피를 흘렸다. 그러던 중 나는 2년간 성경을 열심히 배워 이미 유교의 중용사상과 불교의 중도사상과 기독교의 중립사상을 배워 비교 분석의 경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일반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와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나는 학업과 건강 문제로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에 세 번째 양아버지가 되는 목사님과 헤어졌다. 그리고 홍제동의 안산 꼭대기에 달동네인 판자 촌 위쪽 산 중턱 약수터 옆에 2인용 군용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녔다. 나는 광화문의 야간 고등학교가 끝나면 걸어서 홍제동 무악산까지 오면서 도중에 길거리에서 호떡 2개를 사서 텐트에 도착해 저녁으로 1개를 먹고 나머지 1개는 아침식 사용으로 먹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 호떡이 얼어서 아침에 먹기 힘들거나 어떤 날은 들쥐들이 들어와 먹어 버리곤 하여 김치독보다 조금 작은 독을 하나 얻어서 텐트 바닥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판을 깔고 가마니를 덮고 이불을 깔므로써 낮에 볼펜 행상을 나갈 때는 책가방을 넣어 놓고 가면 동네 꼬마들이 책을 짓지 않고 밤에는 그 속에 호떡을 넣어 놓으면 얼지도 않고 쥐들도 먹지 못했다. 밤늦게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하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 촛불이 꺼지므로 신문지로 초를 싸서 불을 켜면 꺼지지 않았다.
시험이 있는 날은 그나마 낮에 볼펜 행상을 할 수 없어 호떡을 사 먹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의 시험이 저녁 일찍 끝나므로 학교 주변에서 가까운 효자동, 옥인동, 팔판동, 궁정동, 내수동, 사직동, 향촌동 등의 한옥집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다음 사정을 이야기한 뒤 밥 한 그릇과 냉수 한 그릇을 부탁하면 대부분 대문을 열어주고 밥을 주었다. 그렇게 저녁 한 끼를 먹고 하루 종일 천막 속에 가서 시험 공부만 했었다.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을 때 내 또래의 고등학생을 둔 어떤 아주머니는 나의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먹이는 보약 한 사발을 나에게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놓지 못했다. 또한 내복이 없다 보니 신문지를 교복 속에 감고 학교를 다니다가 체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발각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문지를 몸에 감고 지내면 겨울에 절대 오사이가 생기지 않았다. 어떤 때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텐트 속에 노루가 들어온 일과 들쥐가 들어와서는 잠자는 나의 코끝을 무는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한참 천막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눈이 막 떨어져서 잠을 깨어보니 눈보라의 천막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밤중에 그 천막을 찾느라 돌아다니다가 그만 바위 언덕에서 아래에 있는 판잣집의 화장실로 미끄러 떨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한 달 동안 달동네 사람들이 준 라면 등을 먹으며 다리 기부스를 한 채 천막 속에서 다리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다리가 낫게 되자 판자촌 사람 중에서 실내용 샌달을 간에 업으로 만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10켤레를 나에게 주면서 팔아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팔기 위해 슬리퍼 10켤레를 책가방에 넣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을 만한 동네인 장충동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어느 집의 대문이 열리면서 당시로서는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가 차고에서 나왔고 그것을 타려고 하는 어른에게 달려가 가방에 슬리퍼를 꺼내 이 슬리퍼를 다 팔아야 학교를 갈 수 있으니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며 슬리퍼를 내밀었다. 그러자 그 어른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밥을 먹인 뒤 나에게 양아들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나는 우연하게 산 꼭대기에 얼어 죽을 것만 같은 이인용 군용 텐트 속에서 한국 첫째 재벌의 양아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의 양아들과 스님의 양아들, 목사님의 양아들을 거쳐 나는 19세의 마지막으로 한국 첫째 재벌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19세 때부터 한국 첫째 그룹의 인사와 경영에 아버지의 권고에 의해 자문을 시작하여 수직 권위주의 경영을 수평 네트워크 경영으로 바꾸게 하여 상하가 직책만 다를 뿐 능력과 책임 제도로 하면 사원 채용 시험을 시스템화해서 중역들의 개입을 차단시키고 신입사원의 관상을 보게 하여 사자성과 쥐상을 뽑지 않게 하는 10가지의 비결을 적용하여 절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근로자들의 이해를 극진히 해줌으로써 결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쟁이나 노조결성 이 업계 하는 인사비결과 이병철 회장이 원숭이 상인데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 개의 별이므로 첫 번째 설탕에 이어 두 번째 직물, 세 번째 반도체라는 세 가지의 작은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여 그것이 적중하게 되었다.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의 사위가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던 한국 반도체를 1983년경 삼성이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회장은 김우중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오포조선소를 인수하겠다면서 김우중 회장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반도체와 같이 작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훗날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역시 삼성의 이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는 그 이름이 왕은 용이고 왕의 옆에서 나란히 왕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은 호랑이뿐이므로 견은 호랑이인 것이다.
그러므로 용과 호랑이로 되어 있는 현대라는 이름과 정주영 회장이 물소상이므로 작은 사업을 하면 망하게 되는데 건설, 조선 등 큰 사업을 해야 하는 것과 삼성은 정반대가 된다. 훗날 현대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내가 우연하게도 한국 첫째 그룹을 그늘에서 천재 경영을 자문하여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다 보니 나의 양아버지는 각계각층의 나를 자랑하기 시작 결국 20세에 박 대통령을 소개 받았으며 호적 나이 22세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1979년까지 재벌그룹 경영에 이어 국가 경영을 경험하여 방송통신대학 제도, 새마을 운동, 반도체 산업 등 100여 가지의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시키면서 라인강의 기적이 150년 걸린 것을 박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15년 만에 이루어내는 고도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참으로 박 대통령과 나와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기룡지상의 연속이었다. 이 박 대통령과 나의 신비한 941생. 박 대통령과 나는 참으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한 현상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많았다. 내가 4살 때 어머니를 잃고 시골에서 농부의 양아들로 자라고 있던 때의 일이다. 내가 있던 집 뒤쪽에서 200m쯤 떨어진 곳까지는 밭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연결되는데 그곳에 작은 웅덩이 연못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내가 5살이 되던 해의 여름 나는 혼자서 그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1km쯤 떨어진 개울 옆에 정자나무가 몇 그루 있고 그 아래에서 나무를 하러 가던 우리 동네에 김영기라는 청년 당시 마을의 머슴 이 지게를 옆에 놓고 깊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애절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우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길을 한참을 갔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1km쯤 갔더니 그곳에 웅덩이가 있고 어린 아이가 배가 불룩한 채 떠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내어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다는 것이다. 한 발만 늦었어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김영기라는 청년이 그 1년 전 내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의 앞산에 갖다 묻어준 일꾼이었다는 것이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내가 1살 때부터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젖을 먹일 수가 없는 중환자여서 마을 사람들의 젖을 얻어먹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서울의 가마니 움막에서 겨울에 나를 낳다가 얻은 어머니의 병명을 막연히 산후병으로만 알았지만 혹시 전염이 되지 않을까 하여 나는 어머니 옆에 가지도 못하게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마루에 기둥에 기다란 명주끈으로 묶여있는 나를 보시면서 어린 자식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기둥에 묶어 두다니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마음대로 뛰어놀 텐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내 뺨을 만져주셨다. 농사철이라서 모두 들에 일하러 나갈 때는 나를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가게 기둥에 묶어 두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 어린 자식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놀게 하고 또 남에게 신세지는 것이 괴로우신 어머니는 그날부터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듣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를 묻어준 그 청년이 들었던 그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를 묻어준 그 청년이 들었던 그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갔으며 나에게 붙은 어머니 혼을 떼낸다면서 굿을 해주기도 했다.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나만 보면 어린 것이 고생한다면서 머리를 쓱 다듬어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며 나를 자기들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 줌으로써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소나무에 솔방울을 따러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 윗도리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9살 때 솔방울을 한 가마니 주워서 짊어지고 험악한 절벽 길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 채 나라가 절벽 아래로 굴러내려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 밭두렁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다가 새끼를 뺀 소가 밭두렁에 미끄러져 물고랑으로 뒤집히는 것을 두 손으로 일으키다가 소 밑에 깔려서 죽을 뻔했던 산에서 풀을 빼다 가 풀 속에 있는 독사를 모르고 손으로 풀을 잡다가 물려서 2시간 만에 깨어난 일과 몰고 가던 소가 벌집을 밟아서 수백 마리의 벌이 어린 나를 집중 공격해서 몇백 미터를 달려가서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어 갔는데도 수백 마리의 벌이 내 옷 속에서 나오지 않은 채 온몸이 벌에 쏘인 채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산에서 소를 타고 내려오다가 소가 작은 개울을 갑자기 뛰어넘는 바람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이상한 현상에 의해 나는 다시 깨어날 수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특이한 현상의 꿈 같은 것을 기억하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현실감이 없어서 밝히지 않겠다. 나는 어린 시절 9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들으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신비한 결과였다. 그러다 서울에 와서 또다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만나게 되었다. 서울에 처음 와서 야간 중 학교에 들어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을 때 하루는 영화 엑스트라로 불려갔는데 도봉산에서 있은 전쟁 영화 촬영 도중 아군 복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장면이었는데 바로 내 얼굴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여 10m쯤 상공으로 떴다가 땅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그때도 이상한 꿈을 꾸고 나는 회복되었다. 서울에 처음 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야간 중학교 1학년을 다닐 때 구두 닦기 선배가 고부를 못하게 내 책가방을 청계천 물속에 던져 버렸는데 그것을 건져서 나오다가 길질 때문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도 했으며 수유리 화기사에서 야간 중학교 다닐 때 정도수를 배우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다가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났으며 목사님의 양아들로 있을 때 처음엔 낮에는 폐타이어를 찢어서 밧줄을 만드는 공장을 다니고 저녁엔 야간 고등 학교를 다녔는데 원효로 사가의 폐타이어 공장에 높이 쌓아놓은 폐타이어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서 중상을 입었었다. 그 다음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역 부근의 금반지 수출 공장에 다니며 금과 노쇠에 청산가루를 넣어 끓이는 일을 했는데 청산가루에 질식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교회에 일이 너무 힘이 들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집을 나와 홍제동 판자촌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살다가 추운 겨울 밤중에 눈보라에 날아가 버린 천막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났던 내복이 없어 서 온몸에 신문지를 감고 교복을 입고 추운 천막 속에서 잠을 자던 야간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갑자기 배가 아파와 밤새 추위에 떨며 이틀을 참다가 결국 야간 학교를 가는 길에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병명은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었는데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술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무료 수술이라서 3일 만에 퇴원을 시키려 하자 병원을 상대로 일주일만 더 입원해 있게 해달라며 간호원들이 집단 호소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다시는 천막 속에서 살지 말라며 돈을 모아 병원을 나서는 내 손에 꼭 쥐어주며 눈물을 흘리던 간호원 누나들을 보며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목숨을 얻을 수
없다. 산꼭대기 천막 속에서 살던 야간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학 등록금이 모자라서 명동에 빌딩 공사장에서 벽돌을 지고 빌딩 4층으로 올리는 일을 하다가 2층에서 지게를 진 채 떨어져 의식을 잃었었다. 그 후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피를 뽑아 돈을 받는 매혈을 했는데 한 번 뽑는데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등록금이 모자라 사흘간 3번이나 계속 찾아가 피를 뽑았는데 결국 3번째 피를 뽑고 나오다가 위생병원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되어 죽음의 세계를 헤매다가 이상한 현상에 의해 깨어나 보니 잔디밭에 내가 누워 있었고 위생병원 안에 있던 교회의 저녁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복막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야간 학교를 한 달간 쉬면서 155번 시내버스 차장 조숙 과정 비공으로 잠시 있었다. 시내버스 차장을 할 때 옷을 빨아 입을 시간도 별로 없고 자동차 정비도 겸하다 보니 입고 있는 옷이 항상 새까맣게 기름때가 묻어 있었는데 추운 겨울 하루는 간을 내어 기름에 젖은 옷 보따리를 들고 불광동 불광사 뒤쪽 산속에서 빨래를 하고 산속에서 옷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저녁이 되어도 옷이 다 마르지 않고 옷이 뻣뻣하게 얼기 작하기에 할 수 없이 나는 그 얼어붙은 옷을 입고 산을 내려왔는데 심한 감기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일. 그리고 그때는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잠을 그 버스 안에서 잤는데 너무 추운 나머지 자동차 수리할 때 비추는 전등을 끌어안고 자다가 그 전등에 의해 덮고 자던 모포와 시트에 불이 붙어 그것이 내 옷에까지 타들어와 잠을 자다가 불타는 버스 안에서 연기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었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던 일. 타고 가던 차의 정면 충돌로 난 혼자만 살아 난 일 등 참으로 죽을 고비는 많았으나 그때마다 그 무엇인가에 의해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곤 했다. 또한 내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을 구해주려다가 수없는 죽을 고비를 당하고도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싸움을 말리고 교통사고 환자를 구하면서 나는 수백 번의 위기를 만나야만 했었다. 여성으로서 서울대 의대 수석과 하버드 의대를 나왔다는 신영회 강남 삼성병원 과장 의대 교수와 그 분의 어머니가 탄 택시가 정면 충돌로 두 사람이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엄청난 피를 흘리며 무의식 상태로 택시 안에 방치된 제 차에 불이 붙었는데 수백 명의 주변에 있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택시의 LPG 탱크 쪽으로 불길이 붙어가자 모두 도망을 가고 없는 흑석동 원불교 회관 앞 삼거리에서 나는 목숨을 포기하고 그 택시 쪽으로 달려갔다. 여기저기서 택시가 폭발한다며 빨리 물러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내가 타고 가던 차를 옆에다 대고 내 사람을 차에 싣고 1.5km쯤 떨어진 강남 성모병원으로 5분 이내에 옮겨 모두 기적적으로 살려냈을 때 응급실의 의사가 조금만 더 피를 흘렸더라면 내 사람 모두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 역시 긴장이 풀어지면서 의식이 몽롱해졌다. 그때 엔진 쪽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그 불길이 가스통이 있는 뒤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도 수백 대의 자동차에서 소화기 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가스 통이 폭발한다면서 수많은 차들이 경적을 올리면서 줄행랑을 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숙명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살려낼 수 없는 죽음도 있었다. 나의 이러한 죽음 직전의 구사일생은 나를 더 강하게 변화시켜 주었지만 단 한 마리의 소와 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으며 남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이런 정신은 내가 그늘에서 3만 5천여 명의 부르자를 보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7살 때 양아버지가 사온 금방 죽을 것 같은 작은 송아지를 내가 어른 소가 될 때까지 키웠는데 그 소가 또다시 새끼를 한 마리 낳고 나서 새끼를 남겨둔 채 도살장으로 팔려 가게 되었다. 대문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어미 소와 그 어미 소를 보면서 소리 내어 울어대는 새끼 송
아지를 보며 주인을 위해 죽도록 논밭을 갈아 일해주고 또다시 새끼를 남겨둔 채 늙었다고. 도살장으로 팔려가야만 하는 어미 소와 어쩔 수 없는 농부의 삶을 보며 어린 나이에 그 정든 소를 살려낼 수 없어서 뒷곁에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복막염 수술을 받은 야간고등학교 시절 면역이 떨어진 몸으로 추운 겨울 천막 속에 살다 보니 배가 퉁퉁 부어오르고 아파서 잠시 북한산성 부근의 노고산에 있는 원효대사가 창건했 다는 흥국사에서 땔감을 해주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내가 거처하는 곳은 절의 대 문에 붙어 있는 한 평 정도 되는 문간방이었지만 천막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엔 야간고등학교를 다녀오는데 늦게 오므로 절간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절간에 내 방에서 마주 보이는 건너편 별채의 넓은 방에 어떤 부잣집 딸이 회결해 삼기로써 요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야간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여성은 대하학 3학년이었다. 나는 그 여성의 부탁에 의해 그 분을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는 야간학교가 끝나면 구파발 버스 종점에서부터 걸어서 전혀 불빛 하나 없는 4km 정도를 걸어 무시무시한 흥국사 계곡을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내가 멀리서 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 누나가 켜놓은 누나의 방 불빛이 아련히 이정표가 되어 있었다. 절은 저녁이면 일찍 불을 다 끄고 잠을 자고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야 하므로 내가 야간 학교 수업이 끝나는 밤 12시쯤에는 전혀 불빛이 없게 된다. 나는 그 누나 방의 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절에 도착하면 누나는 책을 읽고 있다가 내가 먹을 저녁밥을 누나 방의 이불 속에 묻어 두었다가 따뜻한 밥으로 내가 저녁을 굶지 않게 해주었다. 낮으로 절에서 사용할 땔감을 하러 빨갛게 낙엽진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내 옆에 와서 누나는 시를 읽어주었다. 나는 그 누나와 함께 종종 시를 암송하다 보니 100여 개의 시를 암송할 수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녀와 같았던 그 누나가 결국 어느 겨울 발목까지 눈이 오던 날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는 그 누나의 죽음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동안 그 누나에게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 야간고등학교가 끝나고 절간으로 들어올 때 단 한 개의 불빛도 보이지 않은 산골짜기를 걸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혼자 흘렸는지 모른다. 저녁을 굶은 채 절간의 문간방에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숙제를 할 때마다 배가 너무 고파서인지 비몽사몽간에 누나의 환영이 보이며 금방이라도 누나가 밥상을 들고 돌아올 것 같아 누나가 더욱 그리웠다. 나는 그 누나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한 번도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 내 어머니와 내가 시골에서 키운 도살장으로 팔려간 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소를 먹이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기 위해 산에서 풀을 뜯고 있던 소를 찾았으나 보이지가 않았다. 밤늦도록 어두운 산 속을 헤매며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찾지 못하고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의 참담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양부모가 얼마나 놀랄까 걱정이 되어 몰래 집에 들어와서도 방에 들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소 외양간에 가서 가마니를 깔고 외양간 벽에 기댄 채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소가 혼자서 집으로 찾아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너무나 놀랍고 고맙고 반가워. 소의 목을 끌어안고 밤을 새기도 했던 정들었던 그 소가 새끼 송아지를 두고 도살장으로 팔려갈 때 새끼 송아지를 묶어 두었는데도 서로 마주보며 울면서 대문을 나서지 않으려고 매를 맞으면서도 뒷걸음질 치며 뒤만 돌아보면서 끌려가던 그 어미 소가 떠올랐다. 몸이 늙을 때까지 죽도록 일해주고 새끼까지 낳아주었는데 늙은 소가 되었다고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정들었던 어미 소의 모습을 지켜보며 소를 살려달라고 아무런 말 한마디 할 수 없.
어떤 어린 나의 심정이 나를 위해 그토록 헌신적으로 도와주던 누나와의 이별 역시 무능한 나. 로서는 결코 아무리 하늘에 빌어본들 결코 살려낼 수가 없었다. 나의 다 떨어진 신발을 보고 아름다운 운동화 한 켤레를 나의 두